서울 한복판, 고급 벤틀리 창문이 내려간다. 야, 너 이름 뭐라고? 월급 얼마냐? 재벌 3세 차민호의 비웃음. 경찰 우진, 이를 악물고 이름을 또박또박 말한다. 하지만 민호는 무전기를 빼앗고 오늘부로 넌 끝났어. 퇴근길, 비 오는 골목에서 벽에 기대 눈을 감는 우진. 그냥 참고 넘기자 했는데 내가 틀렸나? 집문을 여는 순간 어머니 말자가 조용히 다가온다. 누가 우리 아들 건드린 거냐. 그녀의 눈동자에 군인의 냉기가 서린다. 707 출신은 모욕당해도 가만 안 있어. 서울 변두리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에 노란 택시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여성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죠. 바로 윤말자, 올해 66살입니다. 말자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눈가 하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이었어요. 20해 동안 이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내려준 베테랑 기사. 겉으로는 평범한 할머니 택시기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말자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또 늦었네. 말자가 시계를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벌써 5시 10분이 지났습니다. 첫 손님을 태우기 위해 역 앞으로 가야 할 시간인데 오늘따라 마음이 무겁더군요. 택시를 출발시키면서 말자는 조수석에 놓인 작은 사진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바로 말자의 외아들 장우진입니다. 올해 32, 경찰청 교통과 소속 순경이죠. 우진이 어젯밤에도 또 늦게 들어왔지 뭐야. 말자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경찰이 된 것이 자랑스럽기는 하지만 때로는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서더군요. 첫 번째 손님은 병원에 가는 할머니였습니다. 말자는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운전하면서 할머니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신경 썼어요. 이런 게 말자의 스타일이었거든요. 무뚝뚝해 보이지만 손님들 걱정을 늘 먼저 하는 정 많은 사람이었죠. 기사님 고마워요. 요즘 젊은 기사들은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데. 할머니가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말자는 덤덤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오전 내내 여러 손님들을 태우고 내려주면서 말자는 계속 우진 생각을 했습니다. 어젯밤 우진이 돌아왔을 때 표정이 좀 어두웠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진이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나라 지키겠다고 뛰놀던 내가 이젠 애비 없는 자식 뒷바라지나 하고 있네. 말자는 신호등 앞에 서서 또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실 말자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 정확히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말자는 특별한 일을 했거든요. 바로 707 특임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시절의 이야기죠. 그때 말자는 달랐습니다. 망설임 없는 판단력,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용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택시 핸들을 잡은 거칠어진 손 속에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말자는 우진이 근무하는 경찰서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혹시 우진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속도를 조금 늦췄죠. 하지만 우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말자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애가 부담스러워 할 텐데. 사실 우진은 요즘 말자를 조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다고 때로는 간섭이 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젊은 나이에 경찰이 되어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아들과
늦둥이 외아들을 걱정하는 엄마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죠. 저녁 시간이 되자 말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 말자와 우진이 함께 사는 보금자리였어요. 우진은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저녁을 준비하면서 계속 시계를 봤어요. 보통 우진이 7시쯤에는 들어오는데 오늘은 8시가 넘어도 소식이 없었거든요. 또 야근인가? 말자는 준비해둔 찌개를 다시 끓였습니다. 우진이 언제 들어와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요. 9시, 10시가 지나도 우진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 현관문 쪽을 계속 바라봤어요. 핸드폰으로 우진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일하는 중이면 방해될까봐 참았죠.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아, 왔니? 말자가 반가워하며 일어섰어요. 네, 엄마. 우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우진의 표정을 본 말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이 아니라 어딘가 지쳐 보였거든요. 밥 먹었어? 말자가 물었습니다. 네, 밖에서 먹었어요. 우진은 대답하고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우진아, 혹시 무슨 일? 말자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우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좀 쉬게 해주세요. 오늘 좀 힘들었어요. 말자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우진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마치 상처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말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우진의 방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들, 뒤척이는 소리, 그리고 가끔 들리는 한숨 소리까지. 엄마의 귀에는 모든 것이 다 들렸어요. 새벽이 되자 말자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우진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말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일이 앞으로 어떤 큰 파장을 불러올지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서울 강남 한복판. 교통경찰 장우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교통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부터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엄마 말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괜찮다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우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업무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권력 있는 사람들의 교통위반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이 답답했죠.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우진의 눈에 들어왔어요. 차량이 명백한 불법 유턴을 했고 운전자의 행동도 수상했습니다. 우진은 즉시 수신호를 보내며 차량을 세웠죠. 정차하십시오. 우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벤틀리는 마지못해 길가에 멈춰 섰어요. 우진이 다가가자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은 바로 차민호, 30살의 재벌 3세였죠. 차민호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얼굴에서 술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우진은 즉시 음주의심 상황임을 판단했어요. 면허증 확인하겠습니다. 우진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차민호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어디서 손을 들라고 지랄이야? 차민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월급보다 이 타이어가 비싸. 우진은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차민호의 모욕적인 말들은 계속됐죠. 야, 어디 소속이냐? 어이, 이름 똑바로 불러봐. 차민호가 우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경찰 놀이하는 거야. 진짜 경찰인 거야? 우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어요.
경찰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현재 음주운전 의심 상황입니다. 음주 측정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민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음주 측정? 너 미쳤나?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우진은 차민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면허증을 요구했지만 차민호는 완전히 무시했어요. 대신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여보세요, 나 민호야. 지금 어떤 순경이 나한테 시비를 걸고 있어. 차민호가 전화 속 상대방에게 말했습니다. 응, 교통과 소속이라고 하네. 장우진이라고. 우진은 차민호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 알겠어. 고마워. 차민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을 비웃듯이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됐냐? 윗선에 말해놨다. 우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명백한 교통위반 상황인데 차민호는 마치 자신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몇 분 후 우진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상급자의 목소리였어요. 장우진, 즉시 현장에서 철수하고 서해 복귀하라. 우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단속도 마치지 않았는데 철수 명령이 내려진 거였어요. 팀장님, 현재 음주운전 의심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우진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철수하라고 했다. 이것은 명령이다. 상급자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했습니다. 차민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전화가 왔네? 그는 거짓으로 놀라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우진은 분노와 굴욕감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차민호를 그대로 보내줄 수밖에 없었죠.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경찰관님. 차민호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배워야겠어. 벤틀리는 그렇게 유유히 사라져갔습니다. 우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경찰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경찰서에 돌아온 우진은 상급자에게 불려갔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장우진, 내가 뭘 한 거야?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팀장님, 저는 정당한 교통단속을 했을 뿐입니다. 우진이 답했습니다. 정당한 단속?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윗선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과도한 단속을 했다는 거야. 우진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한 것은 경찰로서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팀장님,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경찰을 모욕하고. 우진이 말하려는 순간 팀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그만해, 장우진. 이미 결정된 일이야. 팀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당분간 징계성 유보대기 발령이다. 우진은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징계성 유보대기 발령이라는 것은 사실상 정직과 다름없었거든요. 팀장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우진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장우진, 현실을 받아들여라. 팀장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도 경찰로서 알아야 할 일이야. 우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의를 지키려고 했던 자신이 오히려 징계를 받게 된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우진은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말자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서 우진은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경찰이 된 이후로 느껴보지 못한 무력감이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우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경찰로서 당연한 일을 했는데 우진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권력 앞에서 정의는 너무나 무력했거든요. 말자는 방 밖에서 우진의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밤 11시 우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말자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을요. 우진아, 밥은? 말자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우진이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나 경찰 그만둬야 할까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8배 경찰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우진, 정의로운 경찰이 되고 싶다며 밤늦게 공부하던 그 아이가 무너져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말자가 우진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우진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재벌 3세의 모욕, 상급자의 철수 명령, 그리고 징계성 유보대기 발령까지 말하면서 우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말자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어요. 내 월급보다 이 타이어가 비싸다고. 경찰 놀이하는 거냐고. 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말자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우진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우진아, 엄마가 따뜻한 우유 한 잔 끓여줄게. 오늘은 푹 쉬어. 말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이 방으로 들어간 후 말자는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돌고 있었어요. 아들을 모욕한 그 자식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자정이 넘어서야 말자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 안작은 창고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절대 건드리지 않던 구석진 곳에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묵직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오래된 군복, 그리고 그 안에 캐펄리 보관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군번줄, 707 특임부대 완장, 그리고 아직도 선명한 부대 마크가 새겨진 모자. 말자는 완장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베이루트 작전서 총알이 빗발치던 게 지금보다 낫더라. 말자가 혼잣말을 했어요. 순간 말자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대 후반 707 특임부대에서 활동하던 시절. 그때의 말자는 달랐어요. 망설임 없는 판단력,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용기가 있었거든요. 특히 베이루트 인질구출 작전에서 말자는 홀로 적진에 침투해 동료 셋을 구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관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어요. 윤말자, 내 눈빛이 총보다 무섭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택시 핸들을 잡은 거칠어진 손 속에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었죠. 말자는 완장을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진은 말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며칠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징계 해제될 때까지요. 그래, 푹 쉬어라. 말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우진이 집을 나선 후 말자는 택시를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범한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말자의 목적지는 차민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차그룹 3세 차민호의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현재 차그룹 계열사 이사, 그리고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력들. 역시 처음이 아니구만. 말자가 뉴스 기사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차민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고를 쳤지만 매번 돈과 권력으로 무마해왔더군요. 음주운전, 폭행, 성추행 의혹까지. 하지만 모든 사건이 합의나 무혐의로 처리됐습니다. 말자는 차민호의 생활 패턴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자주 가는 술집, 골프장, 그리고 평소 동선까지. 이런 정보 수집은 말자에게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말자는 차민호가 자주 가는 강남의 한 고급 술집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이도록 신경 쓰면서요. 3시간을 기다린 끝에 벤틀리가 나타났습니다. 차민호가 술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비틀거리며 걷는 것으로 보아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죠. 저런 상태로 운전을 하겠네. 말자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차민호는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석에 앉았어요. 말자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역시나 차민호의 운전은 위험천만했어요. 신호 위반은 기본이고 중앙선까지 침범했죠. 이런 놈이 내 우진이를. 말자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태식 함께 707 특임부대에서 활동했던 전우였죠. 태식아, 나 말자야. 말자.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내가 아직 그 일하고 있지? 박태식은 현재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차민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차그룹 3세? 그 자식 말이야? 박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말자야, 그놈은 건드리면 안 돼. 뒤가 너무 복잡해. 복잡하면 어떻고? 내 아들을 건드렸는데. 전화 너머로 박태식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말자야, 너 아직도 그때 그 성격 그대로구나. 알겠어. 내일 만나자. 말자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20년 전과 똑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말자는 박태식과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태식은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함께 생사를 오갔던 전우였죠. 말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박태식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태식아. 고마워. 말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박태식은 말자의 표정을 보고 금세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차민호 그 자식이 내 아들한테 뭘 했는데? 말자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차민호의 모욕적인 발언, 우진의 징계 조치까지. 말하는 동안 말자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자야, 사실 그놈은 이미 우리 레이더에 포착되어 있어. 무슨 뜻이야? 박태식이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차민호는 그 돈을 빼돌리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지. 말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증거는? 아직 결정적인 건 없어. 하지만 곧 잡힐 거야. 박태식이 말했어요. 문제는 그 놈 뒤에 있는 사람들이야. 정치인들, 고위 공무원들, 심지어 경찰 간부들까지. 그래서 우진이가 당한 거구나. 맞아. 차민호가 전화 한 통이면 교통과장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 말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박태식을 바라봤어요. 태식아, 나한테 그놈 약점 좀 찾아줄 수 있어? 말자야, 위험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박태식이 만류하려 했지만 말자의 눈빛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너 아직 총도 안 버렸구만? 너한테 총은 눈빛이지.
눈빛이었어, 말자야. 박태식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 아들 건드린 놈을 그냥 둘 수는 없어. 박태식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 차민호가 자주 가는 곳들, 그리고 그의 운전기사 정보야. 조심해, 말자야. 그날 저녁 말자는 차민호의 단골 술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박태식이 준 정보에 따르면 차민호는 매주 목요일 이곳에서 술을 마신다고 했거든요. 예상대로 오후 9시쯤 벤틀리가 나타났습니다. 차민호가 내리자 운전기사가 차를 주차장으로 가져갔어요. 말자는 기사를 따라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말자가 운전기사에게 다가갔어요. 기사는 5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김상철이었죠. 네, 뭔 일이세요? 김상철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택시기사인데요. 이 근처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혹시 블랙박스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말자가 거짓말을 했어요. 김상철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차라서. 말자가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5장을 꺼냈습니다. 사장님께는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잠깐만요. 김상철은 돈을 보고 망설였어요. 사실 그는 차민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술 취한 상태로 험한 말을 자주 했고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했죠.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상철이 차 안으로 들어가 블랙박스를 조작했어요. 말자는 화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우진과의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차민호의 모욕적인 발언, 전화 통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거 복사 가능한가요? 말자가 물었습니다. USB 가져오셨어요? 김상철이 물었어요. 말자는 준비해온 USB를 건넸습니다. 김상철은 영상을 복사해 주면서 말했어요. 아주머니, 이 사장님 정말 싫어요. 맨날 욕하고 사람 무시하고. 김상철이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특히 경찰들한테 하는 짓 보면 정말. 돈이 있다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말자는 김상철의 말을 들으며 계획을 세웠어요. 이 사람을 증인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블랙박스 영상을 받은 말자는 다시 박태식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식아, 증거 확보했어. 뭘? 차민호가 우진이한테 한 짓 다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야. 박태식이 흥미롭게 반응했어요. 정말? 그거면 충분해. 내가 언론사 기자 친구들한테 넘겨줄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큰 걸 노려야 해. 말자야, 너 설마. 태식아, 내가 말한 비자금 조성 의혹. 그 증거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박태식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운전기사가 열쇠야. 차민호의 모든 일정을 아는 사람이거든. 말자는 다음 날 다시 김상철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돈을 준비했어요. 상철 씨, 사실은 제가 기자예요. 말자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차민호의 불법 행위를 취재하고 있거든요. 김상철의 눈이 커졌어요. 기자세요? 네. 상철 씨가 도와주시면 차민호의 나쁜 짓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요. 김상철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차민호에게 받은 모욕이 떠올랐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상철이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김상철은 말자에게 차민호의 모든 동선을 알려줬어요. 비자금을 전달하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대화 내용까지. 일주일 후 말자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차민호가 정치인에게 비자금을 전달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이제 됐어. 말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태식과 다시 만난 말자는 모든 증거를 건넸어요. 이거면 충분해, 말자야. 차민호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털릴 거야. 내 아들 명예는 회복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이 정도 스캔들이 터지면 우진이는 오히려 영웅이 될걸. 말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진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말할지 고민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말자는 우진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우진이 힘없이 말했어요. 그래, 우진아. 말자가 우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경찰 그만둬야 할까요? 이런 세상에서 정의가 무슨 소용이에요? 말자는 우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우진아, 며칠만 기다려봐. 세상이 바뀔 거야. 무슨 뜻이에요? 말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우진아, 엄마가 해결해 줄게. 말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흘 후 말자는 우진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USB에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박태식이 정리해준 증거 자료들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우진아, 잠깐 나와봐. 말자가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서해 오셨어요? 우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보여줄 게 있어. 경찰서 앞 카페에서 만난 말자는 우진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진이 의아해했어요. 그 차민호라는 놈이 너한테 한 짓이 다 담겨 있어. 블랙박스 영상이야. 우진이 노트북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며칠 전 그 굴욕적인 순간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차민호의 모욕적인 발언, 전화 통화까지 모든 것이 선명했죠. 엄마,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우진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제 내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어. 말자는 추가로 박태식이 정리해준 차민호의 비자금 조성 의혹 자료까지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우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진아, 이걸로 그놈을 잡을 수 있어. 내가 당한 억울함을. 엄마가 뭔데 이걸 들고 다녀요? 우진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불법 아니에요? 남의 차 블랙박스를 어떻게 가져왔어요? 말자는 당황했어요. 우진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를 내고 있었거든요. 우진아, 엄마가 널 도우려고. 도움이요? 우진이 비웃었습니다. 엄마, 이게 도움이에요? 이게 그 인간들 방식이랑 뭐가 달라요? 무슨 소리야? 불법으로 증거 수집하고 돈으로 사람 매수하고 이게 더 꼰대스럽고 폭력적인 거라고요. 우진의 말에 말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난 그냥 참고 견디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우진이 계속 소리쳤어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서면 저는 어떻게 돼요? 뒷공작으로 문제 해결한 경찰관이 되는 거예요? 우진아, 엄마는 택시나 모세요. 경찰 일에 왜 끼어들어요? 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위해 한 일인데 오히려 원망을 듣고 있었거든요. 이 자료들 다 폐기해 주세요. 전 이런 식으로는 명예 회복하고 싶지 않아요.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그럼 넌 계속 억울하게. 그게 나아요. 적어도 떳떳하게 사는 거니까. 우진은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말자는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말자는 우진의 방문이 잠겨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고 들어가 버렸더군요. 우진아, 밥 먹어야지. 말자가 문을 두드렸어요. 배 안 고파요. 혼자 드세요.
말자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몇 숟가락 떠먹다가 그만뒀어요. 밤늦게 우진이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불안해서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우진아, 어디 가는 거야? 친구 집에서 며칠 있을게요.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우진아, 엄마, 제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약속해 주세요. 문이 열리더니 우진이 나왔습니다. 가방을 든 채로요. 언제 돌아올 거야? 말자가 간신히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 자료들 다 없애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돌아올게요. 우진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말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거 작전 중에 전우를 잃던 날의 악몽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때도 자신의 판단이 동료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자책감에 시달렸거든요. 새벽이 되자 말자는 박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식아, 자료 다 회수해줘. 왜? 이제 곧 터질 건데. 우진이가 원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해. 박태식이 한숨을 쉬었어요. 말자야, 내 아들 참 똑똑하네. 정의롭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 말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을 위해 한 일이 오히려 아들을 상처 주게 됐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말자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우진이 원하는 정당한 방법으로요. 사흘 동안 우진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택시 운전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손님을 태우고 있어도 자꾸 우진 생각만 났거든요.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말자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날 오후 말자는 결심을 했어요. 우진이 원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차민호를 처벌받게 하겠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우진 몰래 조용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말자는 박태식이 정리해준 자료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차민호의 비자금 조성 의혹, 각종 불법행위 증거들. 이것들을 합법적인 경로로 신고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경찰청 감사실에 익명 제보를 하면 되겠구나. 말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말자는 인터넷으로 경찰청 감사실 신고 사이트를 찾았어요. 그리고 차민호의 모든 불법 행위를 정리해서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들만 사용했죠. 동시에 박태식의 도움을 받아 언론사에도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법 수집한 자료가 아닌 공식적인 경로로 확인 가능한 내용들만 넘겼어요. 태식아, 고마워.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야. 말자가 박태식에게 말했습니다. 말자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확실하게 해결될 거야. 제보를 마친 말자는 조용히 우진이 근무하던 교통과 앞 택시 대기줄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택시 기사의 일상으로 돌아간 거였어요. 그날 오후 우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우진아. 말자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엄마, 혹시 그 자료들 정말 다 폐기하셨어요? 그럼 다 없앴어. 걱정하지 마. 말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자신이 직접 수집한 불법 자료들은 폐기했으니까요. 그럼 집에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그날 저녁 우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말자는 우진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해놨어요. 엄마, 죄송해요. 너무 화를 냈나 봐요. 우진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말자가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사실 엄마가 절 위해서 하신 건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정당하게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 우진이가 오라. 엄마가 성급했어. 그날 밤 가족의 평화가 되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우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이틀 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오후 6시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어요. 차그룹 3세 차민호, 경찰 모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경찰 내부 조사 착수. 말자와 우진은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우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차민호가 경찰관을 모욕하고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어요. 익명의 제보자가 관련 정보를 경찰청 감사실에 신고했다는 내용이었죠. 와, 정말 신기하네요. 누가 신고한 걸까요? 우진이 궁금해했습니다. 말자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뉴스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한 차민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사건을 일으켰지만 매번 무마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제가 당한 게 처음이 아니었네요. 우진이 분개했어요. 그때 뉴스에서 기자가 추가 내용을 전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민호가 교통경찰관에게 하는 모욕적인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진이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며칠 전 자신이 봤던 바로 그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이거. 우진이 말자를 쳐다봤어요. 말자는 당황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왜, 우진아? 아니에요. 뭔가 익숙한 영상 같아서요. 뉴스가 끝난 후 우진은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들렸던 어렴풋한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엄마.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혹시 엄마가 하신 거예요? 말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할까 아니면 사실을 말할까? 우진아. 말자가 입을 열려는 순간 우진이 먼저 말했어요. 엄마였구나. 그때 그 목소리. 우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뉴스 영상 속에서 들렸던 희미한 목소리. 그것이 엄마의 목소리였다는 걸 알았거든요. 우진아, 엄마, 제가 화낼 때도 계속 저를 위해서 하고 계셨구나. 우진이 울먹였어요. 말자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우진이 말자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하신 건지. 우진아. 하지만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하신 거죠? 불법은 아니죠? 말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정당한 방법으로 했어. 사실 말자는 반만 사실을 말한 거였어요. 최종적으로는 합법적인 경로로 신고했지만 정보 수집 과정에서는 여전히 회색지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진을 더 이상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우진은 상급자에게 호출됐습니다. 팀장이 밝은 표정으로 우진을 맞았어요. 우진아, 좋은 소식이 있다. 무슨 소식인가요? 징계가 취소됐어. 그리고 차민호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너는 오히려 모범 경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 우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징계를 받았는데 이제는 모범 경찰관이 됐다니요. 팀장님, 정말인가요? 그럼 윗선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조직 내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어. 우진은 집에 돌아와서 말자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징계가 취소됐어요. 그리고 모범 경찰관으로 선정됐대요. 말자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정말? 우리 우진이가? 네.
이제 정말 떳떳하게 경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말자는 혼자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707 특임부대 완장을 손에 들고 한참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말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이는 자신의 길을 걸어갈 거야. 하지만 말자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훨씬 큰 파장을 불러올 거라는 것을요. 일주일 후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큰 폭풍으로 번졌습니다. 차민호 사건이 단순한 교통 위반을 넘어서 거대한 비리 스캔들로 확산된 거였어요. 오후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차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차민호가 정치권 로비 자금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말자와 우진은 함께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어요. 우진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큰 사건이네요. 단순히 저를 모욕한 것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러게. 이런 큰 일이었을 줄이야. 말자가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차민호와 연루된 고위 공무원들의 명단이 공개된 거였죠. 그 중에는 경찰청 간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와, 이래서 제가 그때 징계를 받았구나. 우진이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차민호를 보호하려고 한 거였네요. 며칠 후 검찰이 차민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말자는 박태식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말자야, 차민호 구속됐어. 정말? 응. 그리고 너도 법정 증언 요청이 올 거야. 뭐? 박태식이 설명했습니다. 차민호가 경찰관을 모욕한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내가 지목됐어.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한 사람으로 나와 있거든. 말자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법정에 서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태식아,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영상을 구했는지 다 말해야 하는 거야? 아니야. 합법적인 선에서만 증언하면 돼. 운전기사가 자발적으로 제공했다고 하면 되니까. 이틀 후 말자에게 법원에서 증인 출석 통지서가 왔습니다. 우진이 그 통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우진아. 사실은 말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우진에게 자신이 어떻게 블랙박스 영상을 구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신고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우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신 거였구나. 우진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우진이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해해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하신 건지. 우진아. 그리고 엄마가 하신 일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구한 거잖아요. 차민호 같은 사람들 때문에 피해받을 다른 경찰관들도 많았을 텐데. 재판 당일 말자는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우진이 앉아 있었어요. 말자를 응원하는 눈빛이었죠. 검사가 말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떤 경위로 차민호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게 되셨습니까? 제 아들이 차민호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차민호의 운전기사를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고 기사분이 자발적으로 영상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말자는 차분하게 답변했어요. 불법적인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사실만 말했습니다. 차민호는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차민호가 말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 아줌마.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체? 말자가 차민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너무 오래 잊고 살았습니다.
내 피가 나라 지키던 피였다는 걸.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말자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판사가 말자에게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707 특임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707 특임부대는 전설적인 부대였거든요. 말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 제가 제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그냥 볼 수는 없었어요. 차민호의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말자의 다음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민호 씨, 당신은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의, 명예, 그리고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 같은 것들 말입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말자의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말자와 우진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으셨어요. 우진이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떨지는 않았니? 전혀요. 오히려 차민호가 더 떨고 있었어요. 며칠 후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민호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또한 사회봉사 300시간과 함께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명령도 받았죠. 더 중요한 것은 차민호와 연루된 공무원들이 모두 수사를 받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청 내부의 부패고리가 완전히 드러난 거였어요. 우진은 이 사건으로 경찰청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지킨 모범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거였죠. 엄마 덕분이에요. 우진이 표창장을 말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니야, 우진이 내가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이야. 그날 밤 말자는 오래된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707 특임부대 완장을 꺼내서 한참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로 자랑스럽게 이걸 볼 수 있겠구나. 말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정의로 이어진 순간이었어요. 말자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진도 이제 진정한 경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한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정의를 이루어낸 거였어요. 석 달 후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말자와 우진의 일상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우진은 교통가로 복직한 후 더욱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차민호 사건 이후 경찰청 내부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부당한 압력 없이 정의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거든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우진이 시민들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자신감이 넘쳤어요. 한편 말자는 다시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기사님, 고마워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손님이 내리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말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후가 되자 말자는 우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진아, 오늘 일찍 들어와. 맛있는 거 해놓을게. 네, 엄마. 6시에 들어갈게요. 저녁 6시, 우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엄마,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우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식탁에는 우진이 좋아하는 갈비찜, 김치찌개,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오늘이 특별한 날이야. 말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날이요? 우진이가 경찰이 된 지 정확히 4년째 되는 날이야. 우진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도 잊고 있었던 나를 엄마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그리고 엄마도 오늘 결심한 게 있어. 무슨 결심이요? 말자가 잠시 주저하더니 말했습니다. 택시 그만두고 작은 카페라도 열어볼까 해. 정말요? 응. 이제 나이도 있고 우진이도 다 컸으니까 여유롭게 살고 싶어. 우진은 기뻤어요. 엄마가 힘든 택시 일을 그만두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니요. 엄마,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우진아. 저녁을 먹으면서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엄마,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우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제가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신 것. 비록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계속 억울하게 살았을 거예요. 말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진아, 엄마는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한 거야. 알아요. 그리고 엄마 덕분에 정의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식사가 끝난 후 말자는 창고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우진 앞에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게 뭐예요? 우진이 궁금해했습니다. 엄마의 젊은 시절이야. 상자를 열자 707 특임부대 완장과 각종 기념품들이 나왔어요. 우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정말 특임부대에 계셨구나. 그래. 그때는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살았어. 우진이 완장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셨네요. 이제는 다 과거야. 하지만 그때의 마음만큼은 잊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새벽 말자는 마지막 택시 운행을 위해 나섰습니다. 20년간 함께했던 택시와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첫 번째 손님은 공항에 가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기사님, 김포공항까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운전하면서 말자는 지난 20년을 떠올렸어요. 수많은 손님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우진을 키우며 보낸 시간들까지. 기사님, 오래 하셨나 봐요. 운전이 정말 부드러우시네요. 손님이 말했습니다. 20년 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수고 많으셨겠어요. 공항에 도착한 후 말자는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어요. 오후가 되자 우진이 새벽 첫 차를 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택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말자가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우진이 놀라며 다가갔어요. 우진아, 웬일이야? 엄마 마지막 운행이라며 제가 모셔드릴게요. 우진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말자는 웃으며 시동을 걸었어요. 택시비는 받아야지. 내가 서울 물가도 모른다고 생각하냐? 알겠어요. 정가로 드릴게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모자딸이 함께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거였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말자와 우진은 별다른 말 없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진이가 있어서 행복해. 저도요, 엄마. 택시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말자가 미터기를 내리고 브레이크 등을 껐어요. 도착했습니다. 말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려 집을 바라봤어요. 작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말자와 우진은 창밖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엄마,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죠? 우진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석양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찾은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법과 돈이 무기인 세상에서 주먹보다 무서운 엄마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